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원래 어제 15일 뉴스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었죠. 왜? 광복절이니까. 방송 독립을 위해서 안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어제 좀 나오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려고 몇 번 준비하고 나가다가 도저히 그 비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느슨한 마음에 포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와서 뉴스들을 오늘 월요일 것까지 좀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을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건 빼자 해서 뉴스들을 많이 쳐냈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평소보다 뉴스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가능한 한 좀 간결하게 빨리빨리 읽고 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읽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부동산 부자들의 남다른 촉, 파리 대책 전에 발 뺐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사 내용 이거예요. 아무튼 부동산 자산가가 올 상반기, 그러니까 올 작년부터 해서 올 상반기 봄까지 해서 가지고 있던 가족들의 부동산 100억대 부동산을 다 매각했대요. 그래서 부동산 막 오르는데 왜 파냐? 그래서 부동산들이 이거 왜 이 좋은 시장에 파세요? 의아해했는데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지금의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지표,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사례가 이제 지표로서 나타난다.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가계가 보유한 현금, 예금 등 시중 통화량이 44조 5,996억 원 늘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물 팔고 돈을 받아서 예금으로 넣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통화량이 늘고 그게 이제 최대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그래서 고소득층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가 현금성 자산을 많이 저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팔았다. 그리고 이제 그 판돈이 예금으로 돌아서 이제 금융 현금성 자산 이쪽으로 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기사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제가 짧은 생각이에요. 누군가는 이 사람이 팔았으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반대로 그 사람이 사면서 현금성 자산이 그만큼 줄고 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처음에 기사를 꼽을 때는 그렇구나, 현금성 자산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좀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건 자체를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도 있으니까 판 사람의 현금성 자산은 줄었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 무슨 의미일까? 이 늘어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해석이 원인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르포 투기가열지구 피했다. 입주 시작 광명 역세권 웃돈 2억. 사실 이런 기사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들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가 많이 가해진 지역,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안에서도 이제 11개 구, 이런 지역과 대비되는 지역, 말 그대로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지정된 투기가열지구는 되게 과도한, 상대적으로 좀 너무 억울하다. 이런 그 논조의 기사들이 계속 엇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데가 분당은 어떻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요번에는 이제 광명 역세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광명 역세권이 그래서 제목도 르포에다가 웃돈 프리미엄이 2억이다. 딱 일단 2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 시작하면서 광명 역세권이 이제 좀 뜨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사가 일단 제목은 쓰여졌어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면 광명시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을 때 불만이 많았죠. 그래도 투기가열지구에서 빠졌으니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은 개발 호재가 남아있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흐름 자체는 시장의 열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대장이 죽으면 전체적으로 식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시즌이 아닌 시즌이 오면 전체적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기사는 지금
규제가 가지 않은 지역은 핫하다. 이런 뉘앙스로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두 개겠죠. 풍선 효과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또는 지정이 안 된 데들이 있으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가서 보세요라는 뉘앙스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도 곧 지정될 겁니다. 지정해 주세요. 뭐 이제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일종의 보도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이니까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대책에 빗대어서 써진 기사지만 사실 이제 뭐 저는 뭐 이런 지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광명역세권 이 지역이 사실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좀 궁금했거든요.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광명역세권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광명역세권이 입주한 게 올해 지금 8월이 첫 입주예요. 지금이 첫 입주고 이제 내년 3월, 내년 12월, 그냥 2020년 1월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 공급 물량이 아마 작년에 분양한 광명역 태영 대시항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저는 한번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알게 된 분이 LH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이렇게 신도시처럼 LH에서 조성하는 택지지구나 이런 어떤 지구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LH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있으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까 LH에서 공고 나오는 것들 이런 거 보시고 뭐 미분양 나서 선착순으로 가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 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어요. 사실 이제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집이 안 팔리면 결국 뭐 LH도 부채가 많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광명역 주변에 LH에서 뭐 지은 아파트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그분 하신 말씀이랑 광명이 당시에 오버랩이 됐는데, 지금이랑 다르게 광명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명, 말 그대로 광명시 재건축 아파트들 하안동 뭐 이런, 그리고 그다음에 철산동 쪽에 상업 지역들, 그러니까 그 번화한 그 상가 지역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쪽 뉴타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되게 동떨어져 있는 KTX 정차역이 막 저 끝에 가 있어서 이 광명역은 되게 뜬금없다. 왜 이렇게 밑에다 졌냐. 이걸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KTX를 타냐.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느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광명역세권 분양하고 나서 막 이렇게 관심들 높아지고 뜨거워지는 거 보면서 되게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뭐 광명역세권을 지금부터 주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보다도 밑에 있어요. 예, 일찍 IC 여기 일찍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왜 관심을 갖고 보고 싶냐면 이게 이제 공사가 입주해서 들어가면서 이런 역세권 주변의 주상복합 아파트들 중심으로 개발되는 사업장이잖아요. 택지 지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되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습, 공부 차원이죠. 제가 이제 과거에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막 시작됐을 때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건지. 좋게 하겠다라는 건지는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날 때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범 뉴타운이었던 기름 뉴타운,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가서 보고 구경하고, 보통 명절 때마다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 때 좀 한가하잖아요. 서울에 차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때도 일할 때였으니까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명절 때 그러면 서울 드라이브도 하면서 뉴타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이렇게 공사하고 있구나. 또 한 반년 있다가 설 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 가면 여기 이만큼 바뀌었구나. 또 다음 설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경을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도 한번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뭐 광명역세권보다는 요번에 수서역세권 개발안 요번에 나왔잖아요. 그 확정됐잖아요. 아마 수서역세권도 개발을 할 텐데 일종의 비슷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참고 삼아 좀 보기 위해서 좀 보고 한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아파트 구경도 가고 한번 가보려 그래요. 그래서 요약, 광명역세권이 뜨겁다고 하는데 아무튼 입주를 시작한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예요. 상가 오피스텔 매매 거래 역대 최고치.
파리 대책의 희비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상가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아서 역대 최고치로 거래됐다라는 기사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거래된 거래량을 좀 따져봤는데 상가랑 오피스텔도 역대 최고치래요. 그래서 7년 만에 최고치? 2006, 이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인데 그 이후에 최고로 많이 거래가 됐대요. 그래서 상반기 거래량이 24만 6,774건으로 아주 그냥 올 한 해도 연간 거래량이 최고 많이 거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부동산 시장의 화랑, 뜨거운 이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주택만 거래가 많이 된 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들도 많이 거래가 됐다. 일종의 그런 통계인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화랑이었다.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파리 대책의 희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투기가율지구 지정되고 하면서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가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힐스테이트 송도더 테라스 견본주택 오픈할 때라네요. 그래서 막 줄 서고 아무래도 이제 청약이 제한이 되니까,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면서 조금 인기가 없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고, 한편으로는 이제 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규제가 없는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수익형 상품은 뭐 계속 관심을 이어가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으면 또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거래가 많이 활발해질까? 그거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꼬마 빌딩을 사야겠다, 뭐 상가를 사야겠다 하는 분들도 보통은 교체 수요들이 많거든요. 집이 팔려야 급한 돈으로 상가를 사거나 빌딩을 사거나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돈이 돌면서 거래가 되는 게 많이 있는 건데,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주택 수요 같은 경우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결국 큰 자산을 팔아야지 빌딩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비싼 주택 이런 게 결국은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인기 지역의 큰 비싼 아파트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차단이 되면, 한쪽에서 차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연이어서 이런 쪽으로도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거래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가라앉는 모양새가 이쪽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제 6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10년 전 기준 적용의 대출, 세금 차별, 억울한 서울 시민,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6억이 넘는 아파트랑 6억이 넘지 않는 아파트랑 취득세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 대출 받을 때도 제한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6억이란 기준 자체가 10년 전에는 일종의 고가주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비싼 집이니까 세금을 더 내야 돼,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었지만, 지금 뭐 강남은 뭐 지금 2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죠. 마포만 하더라도 20평형대 아파트가 8억인데 이제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좀 이 기준 자체를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런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그 행간의 의미가 읽히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 나오는 종부세 과세 대상도 예를 들어서 1인이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1인이 1주택으로 9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는 건데, 만약에 1인이 갖고 있는 집이 2주택이면 이제 2주택의 경우에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 기준 자체가 10년 전에 정해진 거라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돈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하니까 이걸 좀 기준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6억 기준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있었어요. 10년 투기지역 지정되면 10년을 이상으로 약정하고, 그다음에 뭐 6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 60%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그것도 이제 대책이 바뀌면서 40%로 무조건 고정이 됐는데,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실수요자,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살 땐 10% 완화해주는 이제 그런 옵션이 붙었죠. 근데 그 조건도 6억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건데요. 뭐 취득세가 더블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나, 좀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뭐 지금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6억은 고가주택이 맞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언론은 이슈를 제공하고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이제 그게 정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짚은 기사입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기사 오늘 뉴스 너무 길어서 그냥 이 기사까지 한 꼭지 읽고 그 다음에 2부로 해서 다시 별도의 뉴스를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지루한 것 같아. 자, 7조 시장 수주전 강남권 재건축 왕좌의 게임이란 기사예요. 보시면 반포 1, 2, 4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재건축 단지거든요. 여기가 반포 1, 2, 4주고 딱 동작역을 끼고 동작대교 남단 동부이촌동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죠. 굉장히 대단지로 재건축할 거고요. 이제 여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강남권에 올 하반기부터 이제 재건축 수주전 시공사 선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데들이 있는데 그 수주액이 6조래요. 5조 6,970억 원. 6조 6천억 원. 다 합치면 공사비만 합쳐도 6조 6,342억 원이래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 올 하반기에 수주할 양이 지금 5조 6,970억 원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정비사업 전체 수주한 1등, 2등의 수주액을 넘는 금액이라 그래요. 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다. 아무튼 올 하반기에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수주액만 해도 6,6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어디가 지금 수주하나를 좀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관리 처분하고 분양하고 이제 앞으로 분양할 강남권에 공급이 될 물량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좀 꼽아봤어요. 자, 일단은 반포 1단지 1, 2, 4주구가 한대요. 5,748세대 규모. 엄청나네요. 거의 6,000세대 단지가 되니까 강남 안에서 6,000세대 단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그리고 신반포 15차, 13차가 있고 그 다음 반포 현대. 그 다음에 잠원동 쪽, 그러니까 좀 약간 동쪽으로 넘어오면 한신사지구, 그 통합 재건축하는 데죠. 여기가 한 3,700세대. 그 다음 신반포 4차. 여기가 고속터미널 마주보고 있는 데예요. 동아파트 맞은편. 뒤에 보면, 뉴코아 백화점. 저 어릴 때 이제, 뉴코아 백화점에 극장이 있어서, 방학 때 뉴코아 백화점 놀러 가면, 이런 백화점, 극장에 있는 백화점 뒤에 사는 애들은 좋겠다 생각해서 보던 아파트가 이 신반포 4차 아파트였는데, 여기도 이제 시공사 한다고 하고, 시공사 선정한다고 하고, 신반포 14차, 22차. 여기는 이제 세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시공사를 그다음 시공사 계약 해지하고 새 시공사 찾는다고 해서 1차, 2차 했는데 이제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됐다가 이제 2번 유찰돼서 현대건설이랑 지금 수의 계약 맺는다 그래서 조건들 나오는 것들 저도 이제 자료들 좀 봤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아마 이번에 입찰 넣은 걸로 알고 있고 방배 5구역은 될 것 같아요. 한 2,557세대, 거의 3,000세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있고. 그다음 방배 13구역도 여기도 이제 동덕역 뒤편으로 해서 그 대우 효령 아파트 뒤쪽으로 이렇게 사당역 넘어오는 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방배 19역. 되게 여기도 규모 크거든요. 한 2,300세대 규모. 여기도 시공사 선정한다고 하고. 그다음 송파 쪽 넘어오면 이제 미성 아파트, 크로바. 진주는 이번에 안 하나요?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다. 아무튼 미성 크로바 여기 한 2,000세대. 그리고 문정동 여기도 136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여기도 이제 1,3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강남 쪽은 얼마 없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 2,500가구 2,400가구 정도 물량. 2,400 더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단지들 이렇게 한다 그래요. 뭐 건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을 수주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때 지금 해야지. 사실 앞으로 가는 재건축들은 되게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규제들이 많이 가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텀에 진짜 치열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주해놔야 앞으로 먹을 먹거리가 되는 거니까. 또 앞으로 언제 재건축이 사실 현재의 규제에서는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재건축들이 빨리 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되게 바쁜, 마음 급한, 그리고 아주 그냥 치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기사들 몇 개 더 준비한 거 있는데요. 그거 조금 이어서 이 뉴스 올리고, 그 다음 끊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